지금 들리나요? 목소리가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들리네요. 다행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떠든 게 전혀 목소리가 안 나왔다 이거죠. 큰일. 제가 지금까지 한 말씀은 여기가 이 카페인 커피숍인데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으니까 쫓겨나면 방송 종료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폭우가 올 줄 알았는데 100mm 이상의 비가 온다고 일기예보에 나왔는데 비가 안 왔어. 비가 오고 관광객이 아무도 없을 줄 알았는데 피서철이라서 벌써 관광객들이 잔뜩 왔네요. 여기 원래 사람 안 오는 곳인데 사람이 엄청 많이 왔어요. 아직 7월 10일이잖아. 피서철이 아니라고. 근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왔지? 네. 첫 번째 꼭지는 박원순 주기. 오늘 제가 뉴스를 보니까 박원순 사망한 날 나올 뻔한 책 박원순 주기 이런 제목의 책이 있다는 거예요. 책은 보나마나 내용이 뻔한 거죠. 그러니까 박원순은 도덕적이고 깨끗하고 고결하고 인품이 좋고 완벽한 퇴계의 제자 도덕군자인데 문바들이 난동을 피워서 박원순 주기를 하고 있다. 뻔한 얘기죠. 읽어보진 않았지만 아직 책이 안 나왔는데 읽어볼 수 없죠. 근데 이런 식으로 그 개인의 도덕률 이런 쪽으로 매몰되어 있는 사람이 오히려 이런 희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군자 타령하는 사람이 박원순을 죽였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특히 정의당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걸 이 시스템의 문제로 보는 게 진보입니다. 개인의 도덕성 문제로 몰아가는 사람은 비열한 사람이에요. 제가 율곡과 퇴계 이론론과 이원론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이원론으로 가면 선과 악의 대결이 되기 때문에 결국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단 말이죠. 그럼 개인에게 책임을 물으면 개인을 바꿔치기 하는데 그 다음에 들어온 개인도 똑같은 패턴이 반복돼요. 노무현 죽이고 이명박 죽이고 박근혜 죽이고 문재인 죽이고 다 죽이는 거야. 이런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로마 같은 경우 군인 황제 시절에 유능한 군인이 황제가 되어야 된다. 한번 그런 패턴이 잘못되면 계속 그 새로운 나쁜 황제로 악순환이 계속돼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유능한 군주들에 의해서 잘 통치가 되는데 한번 이제 개인의 시대가 열리면 그때부터 계속 이 나쁜 개인이 등장하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왜 나쁜 개인만 등장하는가? 원래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시스템이 받쳐주지 않으니까 혼자서 다 하려고 하면 스트레스를 받고 스트레스를 못 이기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네로 황제도 처음에는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 여자왕도 초반에 인기가 좋았고 대부분 오래 집권한 황제들은 다 이 나쁜 길로 빠지게 되는데 시스템이 받쳐주지 않으면 개인이 원맨쇼를 하면 100% 나빠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시스템의 문제로 진보가 생각해야 되는데 진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계속 사람을 죽이고 개인에게 책임을 묻고 이런 비뚤어진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안희정도 그렇고 오거돈도 그렇고 저는 이 불안 요소가 있다고 옛날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시민단체 사람을 공천하면 안 좋은 일이 생긴다. 확률적으로 그렇다. 근데 이게 현실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거돈, 안희정, 박원순의 공통점이 뭐냐면 국회의원을 안 했다는 거예요. 국회의원을 김경수는 2년밖에 안 했는데 공통점이 있다면 국회의원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해야 뭔가 안정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국회라는 게 학교하고 비슷한 거예요. 국회 반 거부들이야. 한 반에 300명이 올챙이처럼 모여있죠. 국회 반 애들이 동료가 있으면 안정감을 느끼고 이상한 짓을 덜 합니다. 그래서 제가 로스쿨을 지지하고 사법고시를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사법고시를 하다 보니까 윤석열 같은 악마가 등장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사법고시를 하면 선배가 챙겨줘야 돼요. 근데 선배가 챙겨주지 않으면 그야말로 끈떨어진 년이 되는 거죠. 군대를 가보면 바로 기수의 고참이 챙겨줘야 돼요. 그 고참에게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불가능해져요. 그러니까 로스쿨을 하면 거부들이 있고 동료들이 있고 뭐가 곤란한 상황에 빠지면 친구한테 전화해서 야 임마
나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 뭐 조언 좀 해주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사법고시를 하다 보니까 선배 기수한테 의존하지 않으면 자기는 하루아침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법고시가 윤석열 같은 괴물을 만들고 있다. 검사들이 한동훈이나 뭐 다 타락한 이유가 이 사법고시 때문이에요. 물론 사법고시 출신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니지만 동기가 있어야 돼. 군대를 가도 동기가 있어야 되고 고시를 하더라도 동기가 있어야 되고 거부가 있어야 되고 동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울증에서 조증으로 급전직하 추락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은 갑자기 막 기운이 나서 야, 나 오늘 뭐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다 내일은 음맥이 주고 이렇게 다운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사고를 치는 거죠. 예, 뭐 하여튼 이거 이 남자 여자의 문제가 아니고 남자 비서라도 뭐 잘못된 일은 항상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외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면 드라마를 보더라도 나이가 많은 아줌마가 비서를 하고 있죠. 비서가 전문직이라는 거죠. 근데 왜 우리나라는 젊은 여성이 비서를 할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음모론 좀 나돌고 있죠. 이런 일을 할 집단은 삼성밖에 없다. 삼성이 아니면 누가 이런 일을 하겠는가? 이런 식으로 음모론을 퍼뜨리는 사람도 있고, 저는 뭐 음모론을 별로 안 좋아하지만, 우리나라의 그런 구조가 취약하다는 거죠. 왜 나이 많은 아줌마가 아니라 노련한 아줌마가 비서를 잘할 건데 젊은 여성을 비서를 안 치냐?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젊은 여비서가 전화를 받으면 상대방에서 찔끔할 것이다. 이런 게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박원순한테 전화를 했어요. 박원순 친구야. 원순아! 하고 전화를 했는데 남자가 받거나 아줌마가 받는 것보다 젊은 여비서가 받으면 내가 좀 더 공손해 준다는 거죠. 딱 젊은 여비서가 전화를 받는데 그럼 박원순 시장 있습니까? 이렇게 딱 점잖아지는 거죠. 근데 맞아 저쪽에 좀 나이가 많은 여비서가 받거나 남자 비서가 받으면 뭐야? 아니 박 시장 바꿔! 이런다고. 뭐 일설에 의하면 노무현 대통령하고 추미애 장관이 옛날에 틀어진 이유도 안희정인가 이광재인가가 전화를 잘못 받아서 그렇다 이런 말도 있어요. 미역이겠지만 전화 한번 잘못 받으면 아웃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여비서를 두는 게 그런 그 나쁜 관습과 관계가 있다. 이런 쪽에서 우리가 시스템 차원에서 고쳐야지 한 개인의 도덕성을 물고 들어지는 것은 옛날부터 제가 이 퇴계 사상은 안 된다 언급을 했지만 이 개인의 매몰되면 계속 상황을 악화시켜요. 계속 사람을 궁지로 몰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한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다 지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견딜 수 없는 한계까지 가면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원순이 부도덕한 사람이라서 오거돈이나 안희정이 부도덕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한 개인에게 너무 많은 그 스트레스가 가중되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동료가 없기 때문에 이건 한국의 가부장 문화하고 상관이 있어요. 그래도 안희정 지사가 어떤 스트레스라든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격이 없이 이야기할 사람이 주변에 없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존댓말부터 없애야 돼요. 제가 옛날부터 10살 안에는 말까자, 10살 넘으면 존댓말하고 10살 밑으로는 반말하자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존댓말 문화 때문에 안희정 지사가 이 격이 없이 주변에 터놓고 말할 사람이 없어요. 누구하고 이야기하겠냐. 그러면 이상한 짓을 하게 돼요. 우울증 또는 조증 이런 게 생겨서 사고를 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유혹적 환경이 단순히 이 도지사가 뭐 고립되어 있는 이런 것을 떠나서 그 국회의원을 안 해봤어. 그러면. 그래서 국회의원을 하면 뺀질뺀질해져서 큰 사고를 안 쳐요. 작은 허물은 많은데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스템적 차원에서 접근해야지 개인의 도덕성을 따지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제가 옛날부터 백두대간 종주하는 사람은 좀 위험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확률적으로 그렇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사건이 터질 줄은 저도 전혀 예상을 못했지만 제가 안철수를 비판하는 게 이 마라톤 하잖아요. 박원순의 백두대간 종주를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박원순 시장이 백두대간 종주해서 대통령 후보 됐어. 그럼 나는 마라톤을 해서 백두대간 따따블로 종주해버릴 거야. 뭐 이런 식이야. 그래서 몸으로 때우려는 사람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도덕성도 몸으로 때우는 건데 이 몸으로 때우는 것은 좋지 않다.
그래서 이건 남녀의 문제가 아니고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너무 뭐 여자다, 비싸다 이런 데 매몰 내지 말고 앞으로 이 지자체장을 공천할 때는 세력 중심으로 가야지 고립되어 있는 개인을 공천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그 국회의원을 싫어하고 시민단체 사람을 좋아하는데 시민단체 사람은 때가 묻지 않았기 때문에 좋다는 건데 이 때 묻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약점이에요. 좀 때가 묻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가장 때 묻지 않은 사람은 어린애죠. 갓난아기를 서울시장 시켜놓으면 깨끗하게 할 거 아니야. 갓난아기는 하루에 2번 목욕하니까 이런 멍청한 생각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때 묻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그 유권자가 후보를 지배하려는 거예요. 권력 의지를 가지고 만만하게 보고 서울시장이든 국회의원이든 정치인을 지배하려는 나쁜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결주의, 깨끗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몰고 가는 도덕적 순결주의자는 권력 의지를 숨기고 있는 비열한 사람이에요. 우창선이나 진중근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도덕적 순결주의자인데 아주 비열한 사람이에요. 사람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순결주의 경쟁을 들어가면 더 사회가 극단으로 치달아서 망해요. 잘 될 것 같지만 전혀 그렇게 안 됩니다. 좋은 사회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도덕이나 순결을 가지고는 안 되고 에너지를 추가로 투입해야 돼요. 라인을 더 정설해야 된다는 거죠. 뭐냐면 간단하게 말해서 숫자가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정치인 숫자가 늘어나야 돼. 국회의원 숫자 좀 늘리고 제가 옛날부터 국회의원 500명 돼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숫자가 적으면 이런 식으로 사고가 날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국회의원이 뭔 500명이나 필요하냐 생각하지만 비전에 예산이 500조인데 500조를 100명한테 맡겨놔서 이게 해결이 되냐고 한 사람당 몇 조씩 해먹어야 되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뭐 예의 바르고 막말도 안 하고 가소도우미한테도 존댓말 하는 안철수 같은 사람이 깨끗하고 청렴하고 도덕군자인가 이런 건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시스템 차원에서 해결해야지 개인에게 지나친 책임을 지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인 국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력을 키우면 됩니다. 진보 세력이 절대 다수가 되면 저절로 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안정감을 갖고 말을 들어요. 그래서 왜 집에서 키우는 개가 말을 안 들을까? 혼자라서 그런 거예요.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개가 한 10마리 되면 안정감을 느끼고 사고를 안 치는 거죠. 그래서 자연에 있는 늑대떼들은 사고를 안 치는데 왜 그 집에서 키우는 개는 나쁜 개가 되나?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세력이 있어야 세력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도덕적으로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의당 같은 사람들은 항상 인물에게 책임을 지우고 개인의 책임으로 몰아가고 도덕성 타령하는 이유가 이 꼼수를 노리고 여행수를 바라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치인을 계속 저격해서 떨어뜨리면 마지막으로 남는 사람은 정의당밖에 없죠. 민주당 사람은 다 저격해서 떨어뜨리면 돼요. 그러니까 정의당은 세력화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 숫자를 늘릴 생각이 없다고. 숫자를 늘려야 이 계획이 될 건데 숫자를 늘릴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숫자를 줄이는 방법은 도덕성 타령으로 뒷조사를 해서 틀어서 먼지털이식으로 약점을 찾아내는 거죠. 아주 비열한 것이고 이렇게 하면 점점점 사회가 부도덕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숫자가 늘어야 안정감이 생기고 안정감이 생겨야 사람이 도덕적인 행동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율곡 선생은 선비 집단의 공론에 의지하자는 거고 퇴계 선생은 혼자서 산속에서 도덕심을 키우자는 건데 시골에서 혼자서 그 도덕을 키운다. 이게 판타지예요. 퇴계나 가능한 일이지 보통 사람들이 시골에 가서 도덕군자 노릇을 할까 처음 하는 거죠. 시골에 가서 도덕군자 되는 게 아니고 산적이 됩니다. 그래서 성균관 같은 이 커다란 공간에 선비들을 모아놓으면 거기서 경쟁이 붙기 때문에 저절로 도덕적으로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은 한 자리에 많이 모아놓으면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이 위통당은 한 자리에 모일 수 없는 집단이에요. 그 사람들은 숫자가 많지만 다 배경이 달라. 어떤 사람은 재벌 출신이고, 어떤 사람은 관료 출신이고, 어떤 사람은 군부 출신이고, 어떤 사람은 진보 쪽에서 스카우트 해왔고. 그래서 미통당을 보면 몇몇의 출신 성분이 다 달라요. 완전히 이질적인 배경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은 다 개인 플레이어인데. 근데 민주당은 전부 운동권이고 같은 패거리이기 때문에 다 동료라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과 미통당의 차이는 민주당은 다수고 미통당은 소수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미통당은 쪽수가 많으니까 다수가 아니에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은 기업인이고, 어떤 사람은 민주당에서 빼온 사람이고, 이 족보를 따져보면 전부 연결되는 게 고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신사라든가 이런 게 중요한 이유는, 대학 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동료가 있어서 다수가 되기 때문이거든요. 다수가 되면 도덕적으로 변한다. 그래서 다수를 한 자리에 모을 수 있는 그런 수단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숫자의 다수가 아니라 같은 학교 출신 이런 식으로 배경이 같아야 정서적으로 통하는 다수가 되어야 된다. 그때 저절로 이 도덕적인 정치가 이루어진다. 이게 구조론의 이론론입니다. 네, 지금 여기 너무 시끄러워서 방송할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 하지는 못하고, 두 번째 곡지는 박원순과 살인 기레기들. 이건 어제 쓴 칼럼인데, 아까 했던 이야기 똑같이 우리가 시민단체 사람을 선호하는 이유는 만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만만한 사람을, 제일 만만한 사람이 안철수야. 그래서 안철수 찍어주잖아. 더 만만한 사람이 박근혜지. 바보잖아. 그래서 찍어주잖아. 더 만만한 사람이 이명박이지. 전과 14범이잖아. 그거 찍어주잖아. 그러면 결과가 안 좋은 거예요. 만만한 사람을 찍으면 안 돼. 세력 있는 사람을 찍어야 된다. 사람들이 노무현 죽이기를 하는 이유도 개인의 도덕성을 비교하면 노무현 막말하는 사람이고 고졸이고 나보다 잘난 건 하나도 없는데, 뭐 초등학교 때 친구 가방도 찢었다는데, 이렇게 개인의 도덕성 위주로 가면 자기가 노무현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노무현은 세력이 있잖아요. 386 부대가 있다고. 노무현은 다 대세력 작전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세력이 있다는 걸, 세력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세력이 있어야 사람이 안정감을 느끼고 올바른 행동을 합니다. 세력이 없으면 불안해서 사고를 쳐요. 그래서 이 박원순 시장이 왜 돌아가셨을까? 저는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기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미 아들 병력 비리로 강용석의 범죄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겪었는데, 박원순 시장이 또 기레기들에게 포위돼서 그런 공격을 당할까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쪽팔려서 죽은 게 아닌가, 창피해서 죽은 게 아닌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창피한 건 다 견딜 수 있어요. 그럼 사람이 왜 죽는가? 창피해서 죽는 게 아니고 칼로 찌르니까 죽는 거예요. 죽이니까 죽는 거지.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죽인 사람도 왜 죽었지? 노무현은 깡다고 있는데 왜 죽었지? 이렇게 태연하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 사람은 사이코패스야. 진중권, 유창선, 성한용, 이 사이코패스예요.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야. 사람 죽여놓고 칼로 찔러놓고 왜 죽지? 난 노무현이라면 안 죽을 줄 알았는데 왜 죽지? 이해가 안 간다는 표정을 짓고 있는 거예요. 지가 찔러놓고 그런 소리 한다. 죽이니까 죽는 거예요. 이 인간이 우울증에 걸리거나 아니면 극단적인 상황에 취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일단 호흡도 불가능해요. 숨을 쉰다는 것 자체가 잘 안 돼. 공황장애라 그러는데, 숨 막혀서 질식할 정도까지 가요. 그런 상황에서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을 합니다. 그게 뭐냐? 죽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인간은 언제나 어떤 동기나 목적에 지배되는 존재가 아니고 그냥 할 수 있는 인간 행동을 하는 존재예요. 근데 유일하게 할 수 있는 행동이 자기를 죽이는 것이면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원순이 왜 그랬을까?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이건 100% 확실한 거예요. 그럼 누가 박원순을 그렇게 만들었는가? 기레기들이에요. 제가 주워 듣기로는 벌써 오래전부터 이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저쪽에서 작업 들어갔어. 정확한 걸 모르지만 기레기가 개입해서 벌써 뭐 박원순 아들이 실종되었다 이런 뉴스까지 나오고 별짓이 다 나왔는데, 기레기들이 이미 냄새를 맡고 박원순을 털어먹기로 하고 프로젝트 띄운 거예요.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그걸 알고 숨을 쉴 수 없는 상황까지 가니까 숨을 못 쉬니까 죽은 거예요. 물리적 한계에 직면한 거죠. 근데 보통 자존감이 없는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박근혜 같은 사람은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살 수가 있지만 박원순 같은 사람은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호흡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성희롱 문제는 개인에게 도덕성 탓으로 돌리면 안 되고, 개인을 씹으면 안 되고, 시스템 차원에서 고쳐나가야 되는데,
일단 우리나라 문화가 왜 여비서를 젊은 여비서를 미인으로 뽑는가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것은 우리나라의 존댓말 문화 때문에 연장자에 대한 존중 습관 때문에 젊은 여성이 전화를 받으면 상대방이 고분고분해진다 뭐 이런 게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부터 틀려버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 차원에서 정치인을 뽑을 때 시민단체 사람은 좀 빼고 국회의원을 먼저 시켜보고 세력 있는 사람을 정치를 맡게 된다. 그리고 이 성희롱 같은 것을 없애려고 하면 피해자가 바로바로 말을 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야 돼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육을 시켜야 돼. 누군가가 성희롱을 하거나 가해를 하면 즉시 말해서 이것이 성희롱이다 하고 딱 지적을 해야 돼요. 그럼 그 사람 행동을 멈춰야 돼요.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계속 하면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죠. 이런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결해야지 이걸 뭐 몇 년 동안 꾹 참고 있다가 뒤늦게 터뜨리고 하면 상대방 쪽에서 그걸 정치적인 기동으로 보고 정치적 대응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피해자도 명성을 떨쳤기 때문에 얻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안희정 지사를 폭로한 김지현 씨도 이제 미통당에 공천받을 정도로 지위가 신분 상승이 했으니까 그만하면 얻을 만큼 얻었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전혀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유권자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러므로 이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뜸들이지 말고 바로바로 고발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요. 뒤에 모아서 한꺼번에 몰아서 이야기하기 없기 이렇게 사회 규칙을 정해야 됩니다. 시간 지나면 공소시효가 있는 건데 이것도 오래 지나서 묵혀뒀다가 폭로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회가 그렇게 룰을 정하고 방향을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얘기지만 동사가 아닌 명사를 봐라. 동사라는 것은 어떤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 행위 뒤에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성희롱을 했다 안 했다, 조문을 했다 안 했다, 안희정 모친 조문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오늘 또 백선엽이 죽었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어떤 행동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그 뒤에 그 사람이 인간이냐 비인간이냐 이걸 따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왜 저 여인에게 누구 죄 없는 자 있으면 저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이런 말을 했을까? 돌 던지지 말라는 얘기죠. 왜 예수는 돌을 던지지 못하게 했을까? 왜 공자는 어떤 사람이 우리는 아버지가 아들의 잘못을 폭로하고 아들이 아버지 잘못을 경찰에 고발합니다.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입니다. 공자가 우리나라는 아들이 아버지의 죄를 감춰주고 아버지가 자식의 죄를 감춰준다네. 이렇게 이제 반격을 했다는데 왜 이렇게 서로 두둔해주는 것이 도덕이라고 공자가 말했을까? 정의당 도덕하고 공자의 도덕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정의당은 남의 해코지 하는 걸 도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공자는 자기 편끼리 의리를 지키는 게 도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무슨 차이냐면 작은 것을 보냐 큰 것을 보냐 차이죠. 공자나 예수의 공통점은 작은 도덕, 작은 선행, 작은 비리 이게 아니라 큰 도덕, 큰 비리, 큰 범죄, 큰 방향을 보고 풀어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엔 눈은 눈식으로 사소한 일에 하나하나 이 1대1 대응을 한다면 점점 이 배가 산으로 가서 수습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버려요. 네가 먼저 원인 제공을 했잖아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럼 끝이 없어. 어디서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 이게 흐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구조로 가버린다. 좀 더 그런 그 1대1 대응은 상호작용 과정에서 용해가 되기 때문에 큰 텀으로 보면 그 과정에서 다 해결이 돼요. 그래서 개인을 비난하고 인간을 씹는다고 해서 우리 사회가 도덕적인 사회로 변하는 게 아니고 이 중산층이 늘어나야 도덕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원래 유럽에 도덕이라는 게 없었어요. 없었는데 뭐 신사도 뭐 이런 게 왜 생겼냐, 에티켓, 매너, 교양 이런 게 왜 생겼냐, 이게 파리 무도회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유럽에는 그 중산층이 없었기 때문에 귀족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도덕이고 문화, 뭐 매너고 예의고 다 없었어. 근데 갑자기 이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중산층이 늘어나면서 교양이고 도덕이고 윤리고 이런 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대학 교육을 시키고 이 의사결정에 가담하는 사람의 절대 숫자가 늘어나야 됩니다. 어떤 의사결정할 때
북한처럼 김정은 혼자서 도장 꽉 찍어버리고 이렇게 하면 사회가 총부패로 가서 전부 부도덕하게 변하는 거죠. 중국 같으면 시진핑 혼자서 결정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 촛불 시민 1000만이 다 의사결정에 가담하는 거예요. 그 촛불 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광장에 모여서 어깨동무를 하고 동료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한 공간에서 서로의 땀 냄새를 맡고 호르몬의 변화를 일으키면 안정감을 느끼고 내가 의사결정의 주인이다. 내가 이 상황을 이끌어가는 사람이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될 때 자연히 도덕은 따라오는 거예요. 도덕 한다고 도덕이 되는 게 아니야. 퇴계의 환상에서 벗어나서 율곡의 길을 가야 됩니다. 율곡은 간단해요. 도덕군자를 만드는 방법 쉬워. 성균관에 학생들 다 모아놓으면 돼. 그러면 성균관에 모인 학생들은 동료가 많으니까 안정감을 느끼고 점잖아지는 거죠. 율곡 퇴계처럼 산속에 혼자 살면 절대 도덕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는 가능하죠. 일단 스님이 산속에서는 도덕적이겠죠. 그러나 그 스님을 도에 끌고 내려와서 거리에서 포장마차 장사라도 시켜봐라. 100% 사고칩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산속에서 도덕적인 것은 그게 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산속에서 뭐 범죄를 저질러도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산속에 있는 도덕군자를 이 시장거리로 끌어내면 100% 사고를 칩니다. 절대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의 문제도 시스템으로 풀어야 된다. 의사결정 가담자의 총 숫자가 늘어나면 도덕적으로 변한다. 한국이 한때 이제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한국의 예의는, 조선시대 예의는 형식적인 거고, 어쨌든 왜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이 나왔냐고. 한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의사결정에 가담하는 사람 숫자가 많았어요. 물론 형식적인 거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쇼군, 막부가 다 결정하고 중국은 황제가 다 결정하는데 우리나라는 사회가 공론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조선시대 같은 경우 지방에 있는 살인들이 상소문을 써서 편지를 써서 계속 임금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요. 그래서 임금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면 지방에서 뭐 안동에서 유림들이 또 1만 명이 상소를 했다 그러고 막 전라도에서 또 상소가 올라왔다 그러고 막 부산 윤선도가 상소문을 올렸다 그러고 그 상소문 한 통 올라가면 조선 사람 다 알게 돼요. 그래서 막 집에 종놈들도 모여가지고 막 송시열이 상소문을 올렸다 그러고 조금 있으면 고산 윤선도가 반대 상소문을 올렸어 그러고 막 들고 일어나서 만세 부르고 난리 났어요. 그래서 동방예의지국이 그냥 된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집단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때 저절로 예의를 갖추게 된다. 예의라는 게 별게 아니고 의사결정권자의 행동이에요. 간단한 거죠. 그래서 혼자 결정하지 말고 다수가 결정하면 도덕과 예의가 생긴다. 그런 얘기고, 좀 분위기가 좀 조용해졌네요. 오늘 산만해서 야외이기 때문에 집중을 못하고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정의당이나 진보 농객을 자처하는 유창선, 진중근 같은 꼴보기 싫은 아저씨들이 너무 개인의 도덕성에 매몰되어서 개인을 공격하는 이런 식으로 인간 사냥을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인간 사냥을 하고 있다는 것도 몰라. 그것이 최악의 퇴계 행동이고 이원론 행동이고 분열적 행동이고 나쁜 행동이고 사회를 점점 더 수렁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악순환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간단히 문제 해결은 숫자를 늘리면 돼요. 의사결정 참여자의 총 숫자가 늘어나야 돼. 근데 정의당은 보면 한두 사람이 다 결정하고 있어요. 왜냐면 국회의원이 몇 명밖에 없잖아. 정의당 국회의원 몇 명이냐고. 그러니까 진중권이나 뭐 똘마니 몇 명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수덕해서 하니까 의사결정 참여자의 절대 숫자가 적을수록 나빠질 확률이 더 높습니다. 이건 구조적인 문제예요. 이게 물리학이에요. 네. 오늘 더 많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방송 환경이 안 좋아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정의당이 패미당화 되어 갈 듯. 근데 이 패미도 뭐 할 이슈가 계속 떠야 되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오히려 역풍이 불 거예요. 너무 좁은 인기 작품 한 두 개로 승부 보려는 그런 생각이죠.
이걸로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분 감사드리겠습니다. 네.